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체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추신경계가 어떻게 감각신호를 이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적 자세와 외부 힘에 대한 반응에서 피드백 제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자발적 움직임 전에 미리 준비하는 예비 자세 조절인 APA 반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즉 뇌와 척수는 신체의 균형이 무너졌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그 답은 감각 신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추신경계는 두 가지 방식의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통해 감각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연속적인 피드백이고, 두 번째는 불연속적인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 연속적인 피드백, 영어로는 continuous feedback이라고 하고요. 이 연속적인 피드백은 지속적으로, 즉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감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피드백의 예를 들면 발바닥의 압력이나 근육의 긴장도 또는 몸의 기울어짐 등을 계속 감지하면서 신체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연속적 피드백입니다. 반면 불연속적인 피드백, 영어로는 discrete feedback이라고 하고요. 이 불연속적 피드백은 지속적이 아니라 특정 순간에 발생한 감각 변화나 사건을 통해서 신체 균형이 무너졌음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잘 걷고 있다가 발을 헛디뎌서 중심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처럼 일정한 패턴 없이 일어나는 감각의 변화가 불연속적 피드백 방식입니다. 즉 우리의 중추신경계는 이 두 가지 방식, 즉 연속적인 피드백과 불연속적인 피드백의 감각 신호를 활용해서 우리 몸이 균형 상태에서 이탈되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 균형을 다시 잡기 위한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요약하면 중추신경계는 몸에서 들어오는 감각 신호를 통해 신체 균형이 무너졌는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감각 신호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연속적 피드백이고요. 또는 특정 순간에 들어오는, 즉 불연속 피드백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중추신경계에 전달됩니다. 만약 이러한 제어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연속 양식, 즉 연속적 피드백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연속 양식은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피드백 방식인데, 연속 양식이 적용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연속 양식은 정적인 자세, 예를 들어서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와, 그리고 지지면, 즉 바닥이나 주변 환경에서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작은 흔들림이나 외부의 힘과 같은 방해 자극이 있을 경우에 사용되는 균형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서 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출발하거나 멈추거나, 그리고 도중에 계속적으로 덜컥덜컥 흔들릴 때, 이때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옆으로 흔들릴 수 있죠. 이때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근육을 조절하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오는 예측할 수 없는 자극, 즉 균형 방해에 계속적으로 반응하며 신체 균형을 조절하는 방식이 바로 연속 양식입니다. 요약하면 연속 양식이라는 균형 전략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정적으로 서 있을 때나, 그리고 바닥이 흔들리거나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몸을 밀거나 당기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방해 자극이 계속 있을 경우, 그에 맞춰 근육을 계속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신체 균형을 유지할 때 특별히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자세를 유지할 때, 즉 정적 자세를 유지할 때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각 정보를 받아서 반응하는 방식, 즉 이를 피드백 제어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감각 정보를 받아서 반응하는 방식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해서 신체 균형을 잡기 위해 반응적으로 감각 입력을 기다려서 대응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하거나 또는 미리 준비된 방식도 함께 사용합니다. 이를 피드백 제어 방식과 대조되는 feed forward 제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드백 제어는 몸이 흔들릴 때 이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 자세를 고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피드백 제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몸이 흔들릴지도 몰라 하고 미리 근육을 살짝 긴장시키는 등 준비하는 행동도 합니다. 이를 예측적 조절 또는 피드 포워드 제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인체는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단순히 감각에 반응하는 것, 즉 피드백만으로 제어하지 않고 몸이 흔들릴 것을 미리 예상해서 준비하는 방식인 피드 포워드 제어도 함께 사용합니다. 우리 인체는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아직 감각기관, 예를 들어서 눈이나 귀, 근육감각 등 이러한 감각기관으로부터 피드백 감각 정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임을 시작해야 비로소 감각 피드백이 중추신경계에 들어옵니다. 이렇듯 실제로 자세 제어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초기 시작 단계에는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가 뇌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미리 계획해 놓은 움직임에 따라 먼저 몸을 움직입니다. 이처럼 실시간 감각 정보, 즉 피드백 없이 움직임을 시작하는 제어 방식을 개방회로 제어, 영어로는 오픈룹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피드 포워드 제어 전략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설명하면 우리가 눈을 감고 팔을 앞으로 뻗는다고 해봅시다. 이때 우리의 뇌는 지금 눈으로 보거나 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정보 없이 기억된 동작 프로그램, 즉 우리의 뇌에 저장되어 있는 팔을 드는 동작에 대한 기억 정보에 기반해서 우선 팔을 뻗게 합니다. 움직임이 막 시작되는 그 초기 순간에는 팔을 너무 위로 뻗었나? 또는 너무 왼쪽인가? 와 같은 감각 피드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 뇌는 일단 예상한 대로 작동한 신호만으로 팔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방회로, 즉 오픈룹 컨트롤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자세 제어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자세나 움직임의 초기 시작 단계에는 감각 피드백 없이 기억된 정보에 기반하여 미리 계획된 신호만으로 움직임을 시작하는 개방회로 제어 방식, 오픈룹 컨트롤 방식이 먼저 사용됩니다. 우리 인체는 처음에 자세를 제어할 때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미리 계획된 움직임, 즉 개방회로 제어 방식이 사용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회로 제어 방식에는 감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고 내가 미리 계산한 신호에 따라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약 1초 정도가 지나면 동작 형태에 따라서는 1초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움직임을 시작하고 나면 이후부터는 신체의 감각기관으로부터는 감각 정보, 즉 피드백이 들어오는데 이때부터는 우리의 뇌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자세와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제어 방식을 개방회로 방식과 대조되어서 폐쇄회로 제어 방식, 영어로는 closed loop control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자세 제어에 있어서 처음에는 미리 계획한 대로 움직임을 시작하고 이후에는 감각 정보를 기반으로
상황을 보면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비유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미끄러운 바닥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처음에는 뭐 '미끄럽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평소대로 걷기 시작하다가, 즉 미리 계획된 걷기 동작 프로그램 또는 패턴으로 걷는 개방회로 제어 방식에 의해서 걷는 동작을 시작하다가 곧 '미끄럽네.' 하고 발바닥 감각이나 몸의 흔들림을 감지하면서 이후에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기반으로 자세를 계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즉 첫 시작 단계 이후에는 폐쇄회로 제어 방식으로 자세를 조절합니다. 요약하면 동작 개시 이후 감각 정보, 즉 피드백이 들어오면 자세 조절은 개방회로 제어에서 폐쇄회로 제어 방식으로 전환되며, 이후 피험자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사용해서 자세를 조절합니다.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때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절 방식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불연속 피드백 제어 방식입니다. Discrete Feedback Control 방식인데, 이 제어 방식은 항상 작동하지 않고 몸의 자세가 갑작스럽게 흐트러졌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몸을 툭 밀거나 지면이 갑자기 흔들리는 등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비로소 즉각 반응해서 자세를 다시 바로잡는 방식입니다. 불연속이라는 말은 이런 반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조용히 서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밀었을 때 갑자기 발을 앞으로 내딛거나 몸을 흔들며 넘어지지 않도록 반응하는 것이 이런 불연속 피드백 제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바닥, 즉 지지면이 갑자기 움직이면 우리 인체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반응은 실험실에서도 바닥을 갑자기 움직이는 방식으로 일부러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균형 반응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 기법에서 실험 참가자는 기계로 움직일 수 있는 바닥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판이 갑자기 앞으로나 뒤로 또는 옆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래나 위로 이렇게 회전하기도 합니다. 이때 신체가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근육이 자동으로 반응하는데, 이를 통해서 신체의 균형 조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도되어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을 위상적 자세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Phasic Postural Response라고 합니다. 이 위상적 자세 반응은 갑작스럽고 빠르게 일어나는 반사적인 균형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단순히 신체의 한 부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엉덩이, 엉덩이에서 몸통 식으로 멀리 있는 근육, 즉 원위부 근육에서 몸통에 가까운 근육, 즉 근위부 근육 순으로 차례로 활성화되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세 반응입니다. 한편 이 위상적 자세 반응은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활성화되는 근육의 종류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상적 자세 반응은 짧고 빠르게 나타나는 근육 반응으로서 바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이 자세를 유지하거나 신체 균형을 잡기 위해 몸이 반응하는 것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살펴본 위상적 자세 반응 등은 이 근육이 늘어날 때, 즉 신전될 때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 그쪽의 근육이 신전되게 되는데, 이때 그 신전된 근육은 자동으로 수축하려는 반응을 일으켜서 자세를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 신체의 근육에는 신장 반사라는 것, 영어로는 stretch reflex라고 하는데, 이 신장 반사라는 기능이 있어서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면 인체가 이를 감지하고 무의식적으로 다시 수축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자동적인 반응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신체 균형의 무너짐에 따른 이 근육의 신전, 즉 늘어남은 이러한 이 자세를 바로잡는 반응의 시작점이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체가 자세나 움직임 변화에 반응할 때 그 반응은 빠르게 일어나는 초기 반응과 그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나는 후기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근육끼리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 수용기인 근방추에서 발생하는 감각 신호에 의해 조절됩니다. 먼저 초기 잠복기 반응, 즉 빠른 반응의 경우 자세 제어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외부의 방해와 같은 자극이 있을 때, 자극이 오고 난 후 아주 짧은 시간 후에 바로 나타나는 신체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근방추에 연결된 1A라는 섬유, 감각 섬유라고 하는 아주 빠른 감각 신경이 정보를 전달해서 생깁니다. 이 1A 섬유는 근육의 근방추에 있는 1차 감각 신경 섬유인데, 특히 근육이 늘어나는 속도 또는 속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감각 신경이 연결된 신경 경로를 바로 이 단을 연접 신전 반사, 영어로는 모노시냅틱 스트레치 리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단을 연접 신전 반사 경로라고 불립니다. 즉 하나의 신경 시냅스를 통해서 근육을 바로 반응하게 만드는 단순하고 빠른 반사입니다. 두 번째, 후기 잠복기 반응, 즉 느린 반응의 경우, 이 반응은 자극 후에 초기 잠복기 반응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2형, 그러니까 숫자 2형 또는 그룹 2 섬유라는 조금 더 느린 감각신경이 자극 정보를 전달해서 생깁니다. 이 감각신경의 경로는 단일 연접 신전 반사와는 달리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 신경과의 연접을 거쳐서 반응이 나타나므로 조금 더 느립니다. 정리하면, 몸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자세가 바뀌면 근육이 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반응하는데, 이 반응에는 두 가지 시점에 따른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빠른 반응은 근방추의 1A 감각신경 섬유에 의해 매개되고, 두 번째 느린 반응은 근방추의 그룹 2 감각신경 섬유에 의해 매개됩니다. 이 두 반응 모두 신체 균형 유지나 자세 조절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느린 반응, 즉 후기 잠복기 반응의 경우, 이 반응은 척수의 올리고 시냅스 경로라는 이 신경 경로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여기서 올리고라는 뜻은 적은이란 뜻이고요. 시냅스는 신경세포 간의 신호가 전달되는 연결 부위를 말합니다. 즉, 이 두 번째 유형의 반응인 이 느린 반응은 신경 신호가 척수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신경 연결, 즉 시냅스를 거쳐서 전달되는 경로를 통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인체에서 가장 빠른 반응은 이 단일 연접 신전 반사입니다. 그리고 이 척수 올리고 시냅스 경로 또한 척수 안에서 몇 개의 시냅스만을 거쳐서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빠르게 자세를 조절하거나 움직임을 보정할 때 사용되는 신경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갑자기 기울어지면 초기 잠복기 반사인 단일 연접 신전 반사와 함께 척수 수준에서 바로 반사적으로 근육이 수축해서 자세를 바로잡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척수 내에서 신호가 비교적 짧고 빠른 이 척수 올리고 시냅스 경로가 사용됩니다. 근방추에 연결된 신경 섬유의 종류와 그 신호 전달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감각신경 섬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A 섬유와 그룹 2 섬유입니다. 이 감각 섬유들은 근육의 상태, 특히 이 근육의 길이와 움직임 등을 감지해서 뇌와 척수로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1A 섬유는
매우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는 섬유로서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감지하는데 그 전도 속도는 초당 약 51m 정도입니다. 그룹 2 섬유는 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신호를 전달하는 섬유로 그 전도 속도는 초당 약 21m 정도입니다. 즉, 이 그룹 2 섬유는 신호 전달 속도가 1A 섬유보다는 느린데 약 절반 이하의 속도로 느리게 전달됩니다. 이 그룹 2 섬유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리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발바닥에서 뇌까지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데 0.05초 정도로 매우 빠르게 전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감각신경 섬유의 이 속도 차이는 어떤 감각 정보가 더 빠르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이 갑자기 늘어날 때 빠르게 반응하려면, 즉 빠른 반응이 필요한 이 순간적인 움직임 조절에는 빠른 완해의 섬유가 필요하고, 근육의 길이를 느끼는 것이 그리 급하지 않을 때나 보다 지속적이고 정적인 자세 유지에는 그룹 2 섬유가 더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자세가 갑자기 바뀌면, 예를 들어서 서 있다가 몸이 흔들리거나 기울어지는 상황 등일 때 우리 신체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자세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세 반응은 현재 몸의 위치나 상태, 즉 자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바로 서 있을 때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 또는 누워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자세가 다르면 같은 자극, 예를 들어서 몸을 밀었을 때 등 같은 자극에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 신체의 균형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의 근육은 이를 감지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근전도 신호, EMG 신호라고도 하죠. 즉, 이 근육이 반응할 때 나타나는 근육의 활성화 속도와 크기를 나타내는 신호인 이 근전도 신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를 방해하기 이전부터 몸이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러한 사전의 신체 기울임에 따라 근육이 반응하는 속도, 이러한 속도를 잠복기라고 하는데, EMG 반응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반응의 강도, 즉 반응의 진폭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앞으로 미리 기울어져 있으면 누가 뒤에서 밀었을 때 근육이 더 강하게 또는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신체가 미리 어떤 자세였는지, 특히 사전의 신체 기울임 상태가 나중에 신체의 균형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하면 몸이 미리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에 따라 갑자기 신체 균형이 깨질 때 근육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세게 반응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신체는 갑작스러운 외부 자극, 예를 들어 누가 몸을 밀거나 또는 바닥이 흔들리거나 그리고 기울어진 곳에 서 있을 때처럼 신체 균형을 방해하는 상황이 생기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자동으로 자세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세 조절 반응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팔을 벌리거나 다리를 재빨리 내딛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균형 방해 자극이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나면 우리 인체는 그 자극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크게 놀라서 반응하던 자극에 점점 덜 민감해지고 반응도 조금씩 줄어들거나 조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습관화 현상, 영어로는 habituation이라고 부릅니다. 습관화 현상은 우리 뇌와 신경계가 이 자극은 위험하지 않구나 라고 판단해서 굳이 큰 반응을 하지 않게끔
반응을 억제하는 일종의 학습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흔들릴 때 처음에는 중심을 잃을까 봐 당황하지만 자주 타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고 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반복적인 균형 방해는 우리 신체의 자세 반응을 변화시키고 점점 적응하게 하며 결국 덜 놀라고 더 효율적으로 반응하도록 학습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습관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즉 직립 자세에서 발이 닿아 있는 지면이 갑자기 발등 쪽으로 기울어지면, 즉 바닥면이 위쪽으로 살짝 회전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아리 뒤쪽에 있는 종아리 세갈래근, 장딴지 근육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게스트로니미우스 머슬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반응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신체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세 반응입니다. 이러한 자세 반응은 주로 실험실 장비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직립 자세로 서 있는 피험자에게 바닥 지지면, 이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 지지면을 앞이나 뒤로 살짝 회전하는 자극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면 이 종아리 세갈래 근이 처음에는 강하게 반응하다가 두 번째 자극에서는 그 반응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즉 해당 근육이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어 하고 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 반복되는 자극들에서는 근육의 반응이 점점 더 줄어들지만 그 줄어드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즉 초기에는 급격히 반응이 줄지만 이후에는 서서히 줄어들면서 적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습관화 현상입니다. 이는 반복되는 동일한 방해 자극에 대해 신체가 점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강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생리적인 적응 현상입니다. 적응 현상이란 반복되는 자극에 대해 몸이 익숙해지면서 반응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방해 자극의 형태를 지속적인 사인파형으로 줄 때도 습관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인파형의 방해 자극이란 이 사인 곡선의 형태로, 영어로는 사이누소이덜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바닥의 지지면을 계속해서 앞뒤로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이동시키는 자극의 형태입니다. 마치 파도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앞뒤로 지지면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닥을 앞뒤로 계속해서 움직여서 사람의 균형을 방해하는데, 이런 자극에 대해서도 사람의 몸은 점점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크게 반응하던 자세 조절 반응이 점점 줄어드는 적응 현상, 즉 습관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약하면 지면이 반복적으로 파도처럼 움직이는 방해 자극에도 처음엔 균형을 잡기 위해 신체가 크게 반응하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그 움직임에 익숙해져서 자세 반응이 점점 작아지는 적응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일한 종류의 균형 방해가 연속적으로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피험자가 바닥의 플랫폼 위에 서 있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과 동일한 힘으로 피험자의 등을 밀어서 몸이 앞으로 흔들리도록 만드는 방해 자극을 주는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인체의 자세 반응은 항상 똑같이 나타나지 않고 상당한 차이, 이를 가변성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variability라고 합니다. 이런 상당한 가변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힘으로 피험자의 등을 미는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할 때 보이는 피험자의 자세 반응의 예시를 들어보면, 첫 번째 밀림에서는 발을 그대로 두고 상체를 살짝 젖히면서 중심을 잡는 자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엉덩이 균형 전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힙 스트레티지라고 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밀림 자극에서는 신체 중심이 더 많이 무너질 것 같아서 한 발을 내디디면서 신체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스텝 균형 전략, 영어로는 스태핑 스트래티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밀림 자극에서는 무릎을 굽히면서 상체를 숙이는 방식으로 신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무릎 균형 전략, 영어로는 knee strategy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자극에 대해 우리 신체의 반응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들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일반적인 반응 패턴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즉 어떤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인체의 자세 조절 반응이 매우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신체는 같은 자극에 대해 완전히 똑같은 반응을 반복하지 않고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조절하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타나며 특별히 이 신경계가 건강할수록 이러한 유연한 반응이 잘 나타납니다. 반대로 신경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 반응이 고정되거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인체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며 이것은 동적 자세 조절이 고정된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 유연하고 적응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체 균형을 유지할 때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을 때와 감고 있을 때, 즉 시각 정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인체의 균형 잡는 방식, 즉 자세 조절의 반응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뜨고 있으면 주변 환경, 예를 들어서 벽이나 바닥 또는 사물의 움직임 등을 보면서 우리 몸의 위치를 인식하고 쉽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다른 감각, 예를 들어서 귀 속의 평형기관이나 발바닥의 감각 등에 더 의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흔들리거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시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신체가 균형을 잡는 방법이나 자세 안정성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실험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이 피험자의 시력을 일부러 약하게 만든 상태, 예를 들면 흐릿한 고글을 착용한다든지 해서 시력을 약하게 만든 상태와 시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바닥에 지지면 플랫폼이 움직이도록 해서 균형 반응을 비교 관찰해 보면 먼저 시력이 좋은 경우, 즉 정상적인 시각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방해 자극을 주면 주변 환경과 공간을 잘 볼 수 있으므로 머리 위치를 공간에 고정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즉 바닥이 흔들려도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채 몸만 조절해서 신체 균형을 잡습니다. 이를 머리가 공간에 고정된 자세 조절 전략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Head Fixed in Space 전략이라고 합니다. 반면 시력이 나쁜 조건, 즉 시력 정보가 약하거나 시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방해 자극을 주면 주변 환경이 잘 안 보이니까 머리를 고정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머리가 지지면, 즉 움직이는 바닥면의 흔들림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머리와 몸이 같이 흔들리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를 머리가 지지면과 함께 움직이는 조절 전략, 영어로는 Head Moving with the Platform 전략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인체는 시각 정보가 명확하면 머리를 고정하고 몸만 조절해서 신체 균형을 잡는 전략을 사용하고 시각 정보가 부족하면 머리와 몸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신체 균형을 유지하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실험은 사람이 가진 감각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시각이 약해지면 다른 감각이 그 역할을 보완하게 되는데, 이때 신체의 균형 전략도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의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근육과 관절에서 나오는 감각인 고유 수용성 감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에 이 진동 자극을 주면 고유 수용성 감각 정보가 혼란스러워지고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근육에 진동 자극을 주면 해당 근육이 실제보다 더 늘어났다고, 즉 신장되었다고 잘못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감각이 잘못 전달되어서 내가 실제 근육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동 자극과 같은 비정상적인 감각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체는 꽤 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체가 단순히 몸으로부터의 감각 정보를 수동적으로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시스템, 이를 feed forward mechanism이라고 하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반응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행동을 빠르게 시작합니다. 요약하면 진동 자극처럼 감각, 특히 고유 수용성 감각 등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체가 신체로부터의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방식인 feed forward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체의 균형 행동은 감각 방해에도 강한 저항력을 보이며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자세, 즉 정적 직립 자세는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감각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면서 미세하게 균형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팔을 들거나 또는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몸통을 회전시키는 등 스스로, 즉 자발적으로 신체 부위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 몸의 무게중심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유지되던 신체 균형이 흔들리고 균형을 다시 잡기 위해 더 많은 신체 조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발적 움직임이라도 신체 균형을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 몸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몸통이나 발, 그리고 다리 근육이 반사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반응이 없거나 반응이 느리면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몸을 움직이면 그 움직임만으로도 신체 균형이 잠시 불안정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세 조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신체 균형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상황은 신체 부위나 몸이 움직이고 나서야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야 근육이 반응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반응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늦으면 이미 신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위험이 생기므로 신체의 균형 유지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즉, 늦은 반응으로는 몸의 중심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해서 단순히 움직임 이후에 움직임과 관련된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반응하는 이 피드백 제어 방식으로는 신체 균형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균형 위협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된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 중에는 피드백 반응에만 의존하지 않고 움직이기 전에 미리 예상하고 조절하는 피드 포워드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서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면 신체 균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움직인 후에 반응하는 방식인 피드백 제어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리 준비하는 방식인 피드 포워드 제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 유발된 신체 균형 방해에 대해 움직인 후에 반응하는 것은 신체의 균형 유지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중추신경계는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직전에 신체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이 준비 동작을 바로 예비 자세 조절, 영어로는 Anticipatory Postural Adjustment, 줄여서 APA라고 부릅니다. APA는 몸이 미리 균형이 흔들릴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반응이며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에 신체 균형을 유지하려는 조절 과정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움직일 때 신체 균형이 깨질 것을 예상한 뇌와 신경계는 실제 움직이기 전에 미리 균형 유지 동작을 준비하는데 이 과정을 예비 자세 조절이라고 하며 이는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한 신체의 균형 방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응 전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신체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 자세를 조절해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준비하는 반응인 예비 자세 조절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뇌가 움직임을 예상해서 미리 조절하는 피드 포워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움직임이 일어난 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전에 이런 움직임이 곧 일어날 것이니까 균형을 미리 이렇게 맞춰야겠다는 식으로 예측을 통해 미리 반응하는 방식인 피드 포워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APA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갑자기 팔을 빨리 움직이면 신체의 중심이 순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체에 연결되어 있는 팔이라는 이 질량이 움직이면서 전체 몸의 무게중심에 변화가 생기며 움직임의 속도가 높을수록 팔의 움직임의 속도가 높을수록 더 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에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때 즉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재빨리 앞으로 뻗으려고 할 때 그 팔의 움직임으로 인해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뇌가 미리 예측합니다. 그래서 팔을 실제로 움직이기 직전에 체간 근육이라든지 하지 근육이 먼저 반응해서 중심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다른 신체의 움직임도 이와 유사한데 이처럼 움직이기 전에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조절하는 반응인 예비 자세 조절이 나타납니다. 즉, 팔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전신이 협력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복잡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면 물리법칙, 구체적으로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물리적인 반작용 또는 불균형을 일으키는 힘이 발생합니다. 즉,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신체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힘은 자세를 흔들 수 있으므로 우리의 뇌와 신체는 이 힘을 미리 예측하고 보정하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비 자세 조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앞으로 팔을 빠르게 뻗으려고 할 때 해당 움직임은 물리적인 힘을 생성하고 이에 의해서 신체 무게중심에는 변위, 즉 위치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인체는 그 힘에 대비해서 미리 몸통을 뒤로 살짝 기울이거나 하지에 힘을 줘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즉, 실제 움직이기 전에 신체 무게중심의 변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미리 신체 분절을 변이시켜서 신체의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런 힘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에 작용하고 자세를 흔들 수 있으므로,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신체 분절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이 힘을 미리 예측하고 보정하는 예비 자세 조절 반응을 통해서 신체를 반대 방향으로 먼저 움직여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기 전에 몸이 미리 신체 균형을 유지하려고 준비하는 이 신경과 근육의 반응 방식인 APA를 통해서 미리 몸의 특정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신체의 중심이 이 서 있는 두 발 사이의 범위 안에, 이 범위를 안정기점면이라고 하는데, 이 안정기점면 내에 신체의 무게중심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절 메커니즘은 신경계의 자동 조절에 의해 의식적인 조절 없이 뇌와 척수 등에서 자동으로 조절되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됩니다. 정리하면, APA는 우리가 움직일 때 몸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미리 근육을 조절해서 신체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안정기점면 내에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손을 뻗는 동작을 할 때는 그 전에 신체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자세를 미리 조절하는 준비 동작, 즉 예비 자세 조절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일어나는 APA의 패턴을 살펴보면, 먼저 신체의 압력 중심, 영어로는 Center of Pressure라고 하고요. 줄여서 COP라고 부릅니다. 이 신체의 압력 중심이 먼저 살짝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압력 중심, 즉 COP란 우리가 서 있을 때 양발 바닥 전체로 체중이 분산되어서 바닥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때 몸이 바닥에 가하는 전체적인 압력의 중심점을 압력 중심이라 부르는데, 다시 말해 우리 몸이 이 바닥에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 무게를 싣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는 동작을 할 때 신체의 압력 중심이 먼저 뒤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앞으로 손을 뻗을 때 몸이 앞으로 쏠릴 것을 미리 대비해서 약간 뒤로 몸의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리 앞쪽에 있는 전경골근, 앞정강근이라고 하는데, 이 전경골근 또한 먼저 활성화됩니다. 이 전경골근의 활성화는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서 있는 상태에서 전방으로 손을 뻗는 동작 과제의 수행 초기에 일반적으로 압력 중심의 후방 이동과 전경골근의 활성화로 구성된 기본 APA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해당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하면 인체는 그 움직임에 적응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전경골근의 활성화가 더 빨리 시작되고 압력 중심의 변이, 즉 후방으로의 이동 폭이 더 커집니다. 이는 달리 말해 인체가 더 적극적이고 더 빠르게 반응하면서 미리 자세를 더 크게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 신체가 학습을 통해 자세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약하면, 손을 앞으로 뻗는 동작을 반복하면 근육 활성화는 더 빨리 시작되고
압력 중심의 이동 범위도 커지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APA 패턴이 변화하는데, 이는 반복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더 안정적인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 반응을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작의 반복 수행에 따른 APA 패턴의 변화는 동작 전 단계에서 신체의 균형 조절이 점점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서 있을 때 손을 앞으로 뻗는 동작과 같은 자발적으로 균형을 깨트리는 동작 이후에 신체의 무게중심, 즉 COM이 실제로 흔들리는 정도는 오히려 더 작게 나타납니다. 이는 곧 우리 몸이 더 안정적으로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동작을 반복함에 따라 APA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근육 반응이 더 빨라지며 압력 중심을 조절하는 능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신체 무게 중심의 흔들림을 줄여주며 전반적인 자세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는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은 단순히 팔을 잘 뻗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반복적인 동작 훈련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움직임 조절 능력, 특히 자세를 미리 조정하는 능력인 예비 자세 조절 능력도 함께 바뀌게 만듭니다. 즉, 훈련을 반복할수록 주 움직임, 즉 메인 무브먼트인 팔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주 움직임 전에 신체가 중심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어떤 근육을 언제부터 작동시킬지를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신체는 해당 동작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세의 조절 전략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새로운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점점 운동 수행 능력, 예를 들어 움직임의 속도나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 등이 좋아지는데, 그보다 더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APA, 즉 신체를 미리 준비하는 자세 반응입니다. 즉 특정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자세를 미리 조절하는 능력인 APA가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실제 주 움직임의 수행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할수록 APA 반응이 점점 바뀌면서 더 빨라지고 더 정교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이 더 일찍 반응하거나 신체의 압력 중심을 조절하는 범위가 커지면서 움직임을 더 잘 준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신체가 더 안정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 동작의 운동 수행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 됩니다. 즉 APA의 변화, 즉 APA의 개선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운동 수행 능력을 실제로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APA의 발달이 곧 운동 실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APA가 운동 능력보다 먼저 바뀌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운동을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기술이나 동작은 미숙하지만 인체는 먼저 자세를 준비하는 방식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을 던지는 법을 배울 때 공 던지는 동작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몸통을 고정하거나 신체의 무게중심을 조절하는 반응은 먼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몸의 준비 반응인 APA가 먼저 바뀌고, 그 후에 본격적인 운동 기술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를 재활 훈련 상황에 적용해 보면 뇌졸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는 APA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움직이기 전에 자세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도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이럴 때 APA 훈련을 먼저 강화하면 운동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운동선수들의 훈련에서 이 전문 선수들도 세밀한 APA 훈련을 통해서 더 정밀하고 빠른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되며 기술의 정확성과 반응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APA는 각 개인의 자세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는 상황에 따라 현재의 자세 안정성의 정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넓은 지지면에서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자세 안정성이 높고, 한 발로 서 있거나 좁은 발판 위에 서 있을 때는 안정성이 낮습니다. 이때 APA 반응도 그 안정성에 맞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APA 반응이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세가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APA 반응이 작아지거나 생략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다가 팔을 앞으로 뻗으려고 할 때 인체는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APA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 손가락 끝으로 벽이나 기둥 같은 이 고정된 물체에 살짝 닿아만 있어도 몸의 근육이 평소보다 덜 반응하게 됩니다. 즉 APA 반응의 크기나 강도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이 고정된 물체의 손끝으로 살짝 닿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그 접촉을 통해서 몸이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신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근육을 반응시킬 필요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APA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팔을 움직일 때 손가락으로 벽 같은 이 고정된 물체에 살짝 닿기만 해도 우리의 신체는 더 안정감을 느껴서 균형을 잡기 위한 준비 반응인 APA를 덜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 고정된 물체, 예를 들어서 벽 등에 손을 가볍게 대는 것만으로도 자발적인 팔 움직임과 관련된 APA 반응이 줄어들거나 약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체가 어떤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에 신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려면 자신의 몸의 무게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몸이 현재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 있는지 또는 뒤로 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체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균형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필요한 만큼만 APA가 작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자기 몸의 상태, 특히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에 따라 신체 균형을 잡기 위한 준비 반응인 APA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능력, 즉 자신의 무게중심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능력이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능력이 낮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졌는지, 그리고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정확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그리고 말초신경병증과 같은 이 신경계 질환이나 고유 수용성 감각의 손상, 그리고 노화로 인한 감각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 자세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인 APA 반응이 부정확하거나 과도해지고, 결과적으로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며 낙상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동작, 예를 들어서 앞으로 팔을 뻗거나 한쪽 다리 들기 등을 하기 전에 신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이 크면 하지 근육은 더 강하게 미리 준비 반응을 보입니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외부 조건이나 상황의 예시를 들면 미끄러운 바닥이나 좁은 지지면에 서 있는 경우,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닥면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경우 등에서는 하지의 APA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약 주변 환경이 안정적이고 넘어질 위험이 거의 없다면 그런 준비 반응은 약해지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상황의 예시를 들면 뒤에 벽이 있어서 기대면 되는 상황이거나 미끄럽지 않고 이 넓은 바닥 위에서 동작을 할 때, 혹은 손으로 벽을 가볍게 짚고 있는 상황 등과 같이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안정적인 조건에서는 굳이 하지 근육이 크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요약하면 자세를 위협하는 요인이 감소하면 하지 근육의 APA 반응은 작아지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APA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PA 반응은 항상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얼마나 안정된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지지가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벽이나 손잡이 같은 곳에 손을 짚거나 기댈 수 있는 상황과 같이 신체가 이미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APA 반응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험자가 이미 앞으로 살짝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도 포함되는데, 피험자가 이미 살짝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신체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신체가 어느 정도 이미 준비된 상태에 있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이미 조절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뇌는 더 이상 큰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신체 균형을 잡기 위한 이 미리 준비하는 APA 반응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면 몸이 지지대를 잡거나 이미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미리 근육을 강하게 준비할 필요가 적어지고, 그래서 APA 반응도 적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APA가 신체의 초기 자세 안정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체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추신경계가 어떻게 감각 신호를 이용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정적 자세와 외부 힘에 대한 반응에서 피드백 제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자발적 움직임 전 미리 준비하는 예비 자세 조절인 APA 반응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